자, 시청자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778-4747이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출연하시는 전문가들과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세문화의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이나 부동산 상식 책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간하신 분입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퍼블릭옥션 김동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에 나오셨을 때는 원장님이셨는데 이제는 대표시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얘기 나눌 핫 이슈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세부동산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놓쳐서는 안 될 계약 절차나 관련 규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임대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오늘 저희가 이 사례가 이번에 김 대표님이 쓰신 책에 꼭 필요한 Q&A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다면서 거기 나오는 사례인가요? 네, 그 부동산 재테크 Q&A라고 제가 책을 전번 주 월요일날 출간하게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갖고 제가 발췌해서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동산 관련 상식과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오늘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24시간 내에는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김 대표님, 이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24시간 내에 계약 파기하면 해제된다고들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보통 24시간 내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고, 그렇죠. 아마 그게 어디서 와전이 됐냐면 공사품 같은 경우는 써보고 나서 24시간에 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약관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이 계약은 사실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법률행위인데 어떻게 깰 수 있나요? 그럼 이거 답을 좀 해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계약금만 지급했다. 근데 계약을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보면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방법을 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고 말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는 상태로 계약이 이행관계가 이루어지고 잔금을 지급하면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내가 이 전세 계약서 쓰고 전세 보증금 1억 갖고 임차하기로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그 계약 효력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임의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변심을 해서 계약을 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해약을 하려면 배액상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어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금이 있어야만이 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지. 계약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대표님. 사례가 지금 읽은 게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급한 그래서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계약금 상당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 오늘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계약서만 쓰고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해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해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건가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돈만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분들 많아요, 대표님. 여기 그 계약은 분명히 법률 행위인데 이거를 단순히 변심에 의해서 이 사례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서는 썼지만 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약금이 없으면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계약금이 없으면 해약금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 없는 거고요. 계약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송이 손해배상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10% 정도가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되지 않을까, 판결이 나지 않을까 보고,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전세보조금 1억인데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의 100만 원은 오늘 계약서 쓸 때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하면, 그 다음날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100만 원만 지급하면서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1,000만 원은 상당히 이제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그런 걸 우리가 좀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든가 또는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을 때 그 중개 실무에서는 그 일부 지급한 것만 갖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실무를 진행하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잘못된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좋은 정보 얻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계약금이 1,000만 원이 10%가 관행적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100만 원만 넣고 내일 900만 원 넣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100만 원만 넣고 밤사이 안녕하면서 변심을 했어요. 자기가 안 산다고 통보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900만 원에 대한 그 소송에 가면, 그러니까 전체 10%에 대한 거를 제가 해약금의 성질로 보기 때문에 그 돈을 그러니까 변제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계약 법률행위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찾아와 주택이 경매된 사실과 전입신고를 건축물 대장대로 101호로 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기세부동산 그 변호사님이 한번 나오셔서 해 주셨는데 실무적으로 대표님이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건축물 대장하고 상이하다는 거죠? 상이할 경우에 잘못 신고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그 대항 요건이 건 두 가지입니다. 주민등록과 주택인도. 즉,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에 등재해가지고 주민등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 요건이 같이 오는데 그런데 주민등록을 어디다 해야 되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일반적인 독립건물, 토지와 건물이 그 별도의 등기부가 있는 이런 일반적인 독립건물 같은 경우는 주소만 일치하면 됩니다. 주소지만. 그러나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이런 상가, 오피스텔 같은 이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그 구분호수의 소위 구분호수, 그러니까 동호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면서 반지하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반지하도 있지만 이제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뭐 301호, 302호 이렇게 되는데 보통 건축물 대장에는 101호, 좌측이 101호, 우측이 102호로 돼 있는데 실제 표기는 좌측 우측을 혼동해 가지고 우측이 101호, 좌측이 102호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관에 돼 있는 상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경매당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런 실수를 많이 그러니까 하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지하 101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01호인데 그게 지하 101호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1층 101호인데 1층 201호로 현황상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혼선을 져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101호로 해야 되는데 201호로 해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일단 단독 건물 그 건축법상 그 단독주택에는 그 독립건축물에는 주소지만 일치하면 된답니다. 근데 집합건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분호수, 특히나 아파트 경우에는 이런 실수들이 덜한데요. 그 공동주택 우리가 빌라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로티로 넣는 경우도 있고 경사가 있으면 반지하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대항 요건을 갖추시려면 전입신고하고 주택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안 하시면요. 요거 건축말 대장하고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례. 근데 재밌는데요. 생활 사례니까요. 제가 잠깐만 더 하자면, 그 대항 요건이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항 요건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대항 요건은 왜냐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정확하게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두 개의 공시 요건을 가지게 되는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이라는 거 하고, 실제 살아야 되는, 거주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두 개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이, 차이가 있다면, 마지막 날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아가지고, 그 대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제3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내 임차 기간과 임차 보증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경매에 당하게 되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 갖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뭐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사례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례도 바로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으로 주택을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최초 계약일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 이어진 사례인데 같이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존 1년과 묵시적 갱신 2년을 포함해 3년을 주장하면서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뭐 저도 알 거는 같은데 우리 김동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 사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번에 사례를 갖다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찾아가면서 연구하게 된 이유가 이런 사례를 갖고 저한테 이제 직접 상담이 의뢰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법적 판단을 해보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이 할 때는 최단 기간, 즉 2년을 보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최초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묵시적 갱신을 2년을 주장해야 되냐. 그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계약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1년을 주장하면서 묵시적 갱신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따르지 않고 일반 임대차 계약인 2년을 갖고 2년을 주장해가지고 주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법리에 맞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1년에서 플러스 1년, 즉 임차인은 최장 2년만 보호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잘못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주임법에 등록된 권리인 2년으로 계약 안 하고 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임대인이세요, 대표님이. 그러면 저 2년인데 1년만 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다가 제가 이제 변심을 한 거죠, 여기도. 그래서 1년을 더 살겠다고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된 거죠. 법리에 본인은 계약 기간 1년을 주장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2년을 주장하는 거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 아닙니까? 그러나 2년을 계약했을 때 묵시적 갱신됐다면 민법적 임대차 기간 2년을 묵시적 갱신돼서 4년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1년이 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됐다면 2년까지만 보호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1이라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는 민법적 계약 기간이고 그것이 2년이 초과됐을 때는 2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고 혼돈을 많이 하시죠. 저도 주임법상 당연히 2년은
그 임대차 특별법이니까 네. 임대차를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니까 당연히 1년 후에 묵시적 갱신되면 2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주택임대차법 부분 최단 기간을 2년만 보호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동안만 보호해 주면 그것으로서 임차인이 그 보호 규정에 맞게끔 주택임대차법에 맞게 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뭐 요거는 저도 이제 실 사례인데요. 네. 여기 직원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물어봐서 대답을 해준 네. 건데 2년을 계약을 했어요. 네. 같은 얘기인데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집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반월세로 이제 바꿔서 안 하면 나가라 이렇게 한 경우에는 끝까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집주인이 이제 그 계약을 이제 그 해지하려면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이전부터 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6개월에서 한 달 전 사이에 계약 그 해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해지 통지하고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기간 내에 이제 그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또는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지금 전세 보증금 1억인데 1억이면은 계약을 안 하고 1억 5천이면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재갱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만 그걸 네, 그렇습니다. 하면 통보를 하면 된다는 네, 얘기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임차인 30일 한 이전에. 달. 30일을 최소한 남겨놓고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묵시적 갱신 되시면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통보를 하셔야 되고요. 임차인은 1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시면 묵시적 갱신이 변경된 계약을 해지가 됐든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 화면으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에 감정가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번 유찰되어 4억 5,510만 원에 팔렸습니다. 경매 비용 290만 원을 제외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은행이 전액 배당받고 남은 돈이 없어서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사례였습니다. 이 마지막 사례 그 숫자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김도희 대표가 조금 자세하게 대응법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경매를 오랫동안 이제 경매책도 여러 권 썼지만 참 안타까운 게 경매를 당하면 임차인이 4명 중 한 사람이 보증금을 떼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는 선수리 채권을 갖다가 간과하고 선수리 채권이 많은데 주택에서 선수리 채권이라는 거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 이외에도 그 집에 그 살고 있는 임차인 그리고 또 다른 임차인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다 선수리 채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거 이외에 조세 채권이 있습니다. 조세 채권으로 인해서 조세 채권은 등기가 되지 않아도 교부 청구 즉 배분 요구 배당 요구만 하면 선수 채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보증금을 떼게 되는데 그런 보증금을 떼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호를 받냐면 즉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 예. 그죠?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임대인이 무자력자가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는 낙찰자한테 받아야 되지만 즉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 이 등기되고 나서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서 즉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무자력자가 되니까 그 계약서를 쓴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 그 공제협회가 있거든요. 예, 그 공제협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청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상 청구를 했다고 해도 100%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하자가 이제 그 많을 때에는 뭐 50%에서 80%까지 보호를 받지만 대부분이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하자가 많게 쓰지 않는다는 걸 가정한다.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를 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매 관련돼서는 저도 부동산 전문가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좋습니다. 이제까지 실생활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부동산 사례들을 화면을 통해서 대응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는 우리 Q&A 질문과 답으로
실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사례, 우리 오랜만에 어려운 것만 했으니까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좋습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 공장 건물, 불법 건축물,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무허 건물이나 불법 건물이라든가 또는 공장이나 상가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쓰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주가 지자체와 이행강제금 갖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임차인은 경매에 당한다든가 공매에 당하는 경우가 있다도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과 그리고 우선 면제권을 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는 네, 보호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다음 큐입니다. 보증금을 떼인 경우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뭐 100%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요런 큐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100%는 안 되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중개업소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된 걸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할 때는 80% 정도 과실이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 80%를 갖다가 하고 임차인이 과실이 20%가 돼서 80%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기부를 열려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 걸 갖다가 확인 안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또 주택에 임차인이 이제 있는 걸 이제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이제 그 선수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근데 그럴 때 이제 과실은 한 30-40% 정도 됩니다. 결국은 선수채권이 많은 등기부라든가 또는 저채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임차인이 많은 상태 그걸 선수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주신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또 하나 요 눈에 재밌는 게 있네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돈이 왔다 갔다 그게 하면. 이제 성인으로서 그러니까요. 성인 우리가 민법상 성인은 뭐 연령 갖고 따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대주나 이런 거 따질 때는 30살이죠. 30살인데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30살 미만에도 결혼했으면 결혼했고 이 소득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부모와 독립제도로 살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 쓴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 세대로 있다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는 문제가 많고 그건 뭐 증여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을 하면 법원에 경매 당하게 되면 임차인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럴 때에는 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고 계약서 쓰고 그리고 전세 보증 및 그 이체된 내용을 갖다가 자식과 부모 간에 정확한 통장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전세값 무섭습니다. 전세 난민 프레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세금을 증액할 때 기존 계약서를 뭐 특약을 달면 됩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특히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제 전세 보증을 증액할 때는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새로운 제3취득자는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계약서를 다시 안 써도 되고 증액할 때는요? 증액할 때는 다시 써야죠. 증액할 때는 최초에 계약서 쓴 1억인데 1억 5천을 증액했다면 1억짜리 전세 계약서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증액한 그 5천만 원짜리에 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1억짜리 전세 보증금하고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두 개의 그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님도 하시고 싶은 얘기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다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조금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거는 꼭 제가 알리고 싶어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또는 배우자와 같이 살다가 이제 함께 살다가 한 경우는 그 임차인이 사망했다도 그 대항력과 우선 면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 아버님만 혼자 사시다가 자녀분 따로 살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대항력이 상실돼서 일반 채권화가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전입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면이 생기니까 반드시 사망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갖춰야 되고, 임대인이 헤맸다 그러면 그 상속 지분권자 상대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 근데 반환이 안 되면 상속 대위 등기해가지고 강제규명을 신청하는 이 방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특히 아버님이 혼자서 살고 있다가 경매당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망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꼭 갖춰놓으면 대항력과 우선이 아프시다가 예견된 죽음인 거지만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죠.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김동희 대표님은 우리 시청자분 너무 궁금한 점 많으니까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센부동산 부동산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사례 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맞는 사례에 맞는 대응법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 2부에서 오늘 부동산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신 분은 김동희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이슈나 매물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울전화죠. 02778-4747이나 무료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출연하신 전문가들과 제가 빠르고 정확한 정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기센부동산의 본 개편을 맞아 다음 주죠. 3월 9일부터 30분 앞당겨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3시 30분부터 5시까지 더욱더 알찬 소식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주의 기센부동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3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